안녕하세요. 사회 안기선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늘 시험이 끝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일단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 그리고 분석을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전반적인 난이도라 본다면 중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20문제 안에서 정치화법이 9문제, 그리고 경제가 5문제, 그리고 사회문화가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나오는 비율로 봤을 때, 정치화법이 한 문제 좀 덜 나오고, 사회문화가 한 문제 정도 더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이제 난이도를 중정도로 잡았는데요. 일단 문제 길이가 길지 않다.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좀 간단 개념 안에서 분석까지 가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정치화법에서도 저희가 시험 각각 문제들을 살펴보겠지만 형벌의 종류라던가 좀 헌법에서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형벌은 5단원, 헌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특징, 그리고 실제로 기본권의 유형,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헌법재판소를 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헌법 파트가 정치화법 9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이제 특정 단원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출제됐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헌법을 정리할 때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도 꽤 많이 나온 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제외하면 형법에서 5단원이죠. 형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그리고 민법, 고르게 출제된 편입니다. 저희가 정치화법이라고 하면 정치와 법 파트잖아요. 그래서 법이 조금 더 강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앞에서 보셨던 헌법 파트는 단원상 정치 부분에 해당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치화법은 개념이 사회문화랑 경제에 비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개념의 이해에 더불어 뭐가 반복되셔야 돼요? 네,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적인 암기. 자, 그 다음에 경제 파트 보시면 자료 분석형 그래프가 많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이라고 했던 게 국제수지에 대한 개념, 재화, 공공재 이런 사적재와 비교하는 거, 기회비용이 출제가 됐지만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실업의 유형도 개념형으로 나왔고요. 자료 분석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20번에 뭐였어요? 무역 발생률로. 우리가 절대의 비교의에 대한 적용 분석형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 6문제. 사회문화 6문제 많이 나오면 오히려 저희한테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왜요? 실수만 줄인다면 사회문화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함정이 많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함정들. 그렇다면 다른 경제나 정치화법에 비해서는 부담이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있는 학습이 바탕이 되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평이합니다. 자료 분석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회계층 이동 정도. 자, 그리고 사회이동에서 2문제. 계층 파트의 2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과 계층표가 출제됐고, 기본 독해 문제, 대중매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읽고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총평은 제가 방금 이 단원별 출제 분포도 보시면서 단원별에 대한 내용과 주제에 대한 내용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수험 대책. 이제 복귀를 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어쨌든 사회 과목이 정치화법,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여러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 하나 빼지 않고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치화법 10문제 정도다, 사회문화 5문제, 경제 5문제 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이 문제 숫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 단원, 전 단원에 대한 학습이 돼 있으셔야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뭐예요? 형법의 5단원에서 형벌의 종류를 줬어요. 근데 이 문제 주제는 그간 나왔던 기출 유형에 아주 유사한 유형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적용해서 봤었고 그 문제보다는 쉽게 출제된 편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 형벌을 제시해줬어요. 그리고 추가된 부분, 저희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런 보완 처분만의 문제들도 풀어봤었는데 보완 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치료감호, 수강명령 등이 있다.
자, 뒤에 있는 보완처분은 형벌이 아니에요.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1번 가볼게요. 자, 징역과 구류는 금고와 달리 노역이 부과된다 했는데 바로 지우셨어야 돼요. 여기서 노역이 부과되는 건 누구뿐이요? 징역이 노역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징역은 구류, 금고와 달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X죠. 자, 2번 갑니다. 자, 그러면 금고와 구류의 차이는 뭐냐? 일단은 금고와 구류 둘 다 노역이 부과되지 아니에요. 그런데 금고는 자, 암기하셨어야 돼요. 30일 이상의 구금기간. 그리고 구류는 30일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구금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돼 있죠. 바로 몇 번?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9가지 형벌 중에 재산형은 벌금, 과료, 왜 틀렸을까요? 많이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벌금, 과료, 그리고 몰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형벌과 보완처분은 모두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범죄에 대한 처벌이죠. 형벌은. 그런데 이 보완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안적 제재, 어떤 교화적 수단이 바로 보완처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잘못에 대한 것에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형사처벌인 거고 보완처분은 X가 돼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몇 단원? 5단원 파트입니다. 자, 그렇게 형법의 5단원의 법으로 시작을 했고요. 2번에 보시면 사회문화예요. 이게 여러분들 독해 문제예요. 저희가 대중매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제시문에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어느 파트의 개념에 정리한 암기로 풀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대중매체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데 보시면 안 되고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문제점이 뭐냐 보죠.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내세워 담배가 날씬한 몸매 유지, 구강살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담배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이런 식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이런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자, 마음에 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시청자가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선물하는데 이게 오히려 자극적, 선정적 이거로 인해서 이런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문제점이기도 하죠. 자, 그럼 1번에 보시면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상업주의의 폐해를 초래한다. 자, 어떠세요? 첫 번째,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에 실제적인 객관적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을 부각함으로써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가능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이템을 선물하는 거에 의해서 오히려 그런 제작자들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자, 2번 가볼까요? 여러분, 요거는 사실 독해 문제긴 해요. 개념형 문제가 아니어서 2, 3, 4는 지문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거다. 나와 있지 않죠. 정치적 무관심 나와 있지 않죠. 그다음 뭐 이질적인 문화의 확산이다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접근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어느 정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은 1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독해 문제가 돼요. 사회문화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3번 가볼게요. 다시 정치로 와서요. 헌법 파트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치화법의 9문제에서 헌법이 4, 5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중이에요. 하지만 길지 않다.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 특강 때 풀던 동양 모의고사 이런 것들 좀 제가 어렵게 준비하자, 조금 더 길게 준비하자 했던 것들이 그런 걸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분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짧게 나왔을 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훨씬 자신감 있게 푸실 수 있어요. 당연히 정답률도 올라가고요. 자, 헌법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 여러분 보시면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을 가진다. 바로 X 해야죠.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법률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X입니다. 자, 니은 가보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자,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왜 틀렸을까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으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뭐를 통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나와야 돼요. 자, 권리구제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기본권구제를 신청하는 국민들이 신청합니다. X. 자, D급 가볼게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뭐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등의 이런 국가기관 구성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맞죠? 자, 리을. 헌법은 정치 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D급과 연결돼요. 그런 국가기관들의 권한,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D급과 리을 4번이에요. 사실은 헌법 파트라고는 하지만 깊게 들어간 주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4번은 다시 정치 파트에서 우리 여러분 정치과정 있잖아요. 정치과정 나오면 뭐 생각나셔야 돼요? 투입, 그리고 공식적 정치 참여 주체를 통해서 산출, 그 다음 환류가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얘도 재심을 읽으시면서 개념을 찾으시는 건데, 자, 상황부터 간단하게 파악을 할게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운송 사업자들이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공식적 참여 주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교통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반대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조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럼 가보죠. 기억에. 현대민주 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바로 고르셔야죠. 이런 공식적 참여 주체는 무슨 주체? 산출 주체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니은 가볼게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이런 비공식적 참여 주체들의 참여는 투입, 요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D급 가볼게요. 행정부 나왔어요, 여러분들. 행정부는 공식적 참여 주체예요. 그러면 요금 인상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환류에 해당한다. X죠, 여러분들. 이런 공식적 참여 주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보셔야 돼요? 산출에 해당합니다. X. 리을.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의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이 아니죠. 자,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행정부가 뭔가를 결정해야 산출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 주체가 뭔가를 요구한다 했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투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X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뭐 정치 과정에서 난이도 높지 않게 출제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5번은요. 다시 사회문화예요. 저희가 동양모의고사 연습할 때도 이렇게 뭐 당연히 단원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과목상으로 그 다음에 과목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면 1번의 법에서 시작해서 사회문화 갔다가 정치 갔다가 다시 사회문화죠. 이런 것들에 바로바로 스위치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사회문화 총평 설명할 때 사회 이동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다 했죠. 5번과 10번입니다. 5번은 개념형으로 사회 이동을 출제했고 10번은 자료 분석형으로 출제를 했어요. 여기 개념에 연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대 내이동이 뭔가요? 얘 지금 둘 다 세대 내이동을 줬거든요. 한 세대 안에서의 개인의 이동. 이 세대 내죠. 그 다음에 개인이냐 구조냐 이거는 사회 이동의 원인이 됩니다. 자, 뭐냐면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1번. 노비였던 사람이 여기 신분제도 철폐잖아요. 이거는 개인이에요, 구조예요? 구조가 돼야 돼, 일단은. 이렇게 가드시는 거예요. 자, 노비에서 해방되어 최하층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상승이죠? 어떻게? 자, 구조에서 상승으로 가야 돼요. 맞나요? 구조의 상승. 그러면 라가 돼야 됩니다.
가는 완전 틀렸죠. 개인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에요. X. 자, 2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인사부 평사원에서 홍보부 사원으로 승진하였다. 일단 상승해서 가야겠죠. 근데 이거 개인이요, 구조예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가 변동이 생기는 게 개인적인 거고요. 뭔가 혁명, 제도의 변화, 그게 구조예요. 얘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상승, 나가 돼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3번 가볼게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 이거는 제가 개념 설명할 게 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일단 이거 하강 상승. 상승해서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 사람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최고 경영자가 된 거는 이 사람의 세대 안에서의 이동이기도 해요. 일단은 세대 내면서 지금 개인이죠. 그럼 나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설명드릴게. 요거는 만약에 표현에 세대간이 나왔다면 세대간도 적용이 가능해요. 뭐냐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부모에서 자녀로의 세대간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세대 내로만 구분하는 문제다. 자, 근데 다는 아닌 거죠. 자, 4번 갑니다. 부유했던 사람, 여기 보세요. 혁명. 이런 게 여러분 바로 구조예요. 부유했던 사람이 혁명으로 인해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일단 하강으로 가야죠. 하강의 구조. 이거는 뭐? 다가 돼야 됩니다. 사회 이동에서 개념형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은 별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법에서 봤을 때 앞쪽에서 푸셨던 문제에서는 일단 1번 형법이 좀 중요한 파트고 3번 복잡한 문제 아니었죠. 4번도 복잡한 주제 아니에요. 그런데 6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법이 좀 있는데 6번도 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요. 8번은 민법에서 불법행위에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법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 반복적으로 하시고, 왜냐면 몇 세나 몇 시간이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암기가 반복적으로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문제 자꾸 훈련을 시켜 보셔야 돼요. 뭐 이 기본적인 과정은 다른 뭐 정치화법뿐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도 동일은 합니다. 기본 틀은. 자, 가볼게요. 다음 보기 1에서 보기 대화 1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을. 나름 이런 문제 유형이 수능형, 분석형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 관련법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로 고르셔야 돼요?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가가 답해야 됩니다. 자, 근로자 몇 세? 28세네요. 이 연령 왜 봤을까요? 혹시 연소근로자일까 봐. 연소근로자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규정사항이 다르죠. 근로시간 등, 휴게시간 등 이런 것들이. 연소근로자 아니네요. 자, 가볼게요. 기억해 보시면 2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2달 전에 통보받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위반 사례가 아닙니다. 자, 왜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2달 전은 이거는 위반 사례가 아니죠. 자, 그래서 X. 그러니까 X라는 게 개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니은에 보시면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주일에 10시간 이내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반 근로자였죠. 그럼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여기선 연장 근로 물어봤죠. 연장 근로는 합의 시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에요. 자, 10시간 이내니까 이것도 여기서 제가 X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은 위반 사항 아니에요. 문제될 거 없어요. D급 가볼게요. 자, 근로계약서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노조 활동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조 활동이 제한된다? 노동 3건의 제한이요. 부당노동 행위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 둘이 약속했으니까 서로 합의한 거니까 지켜줘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O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위반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O라고 하는 거. 자, 맞습니다. 자, 리을 가볼게요. 위반 사항이 맞다는 거예요. 자,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했는데 파업은 노동자의 권한 중에 단체 행동권이에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위반 사항이죠. 노동 3권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어쨌든 파업 활동에 대한 뭔가 제한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단체 행동권의 제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그럼 이것도 위반 사항이에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풀 때 위에서 뭐 X라고 한 거 여기서 이 문제 적용을 한 거죠. 기억 리을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 디귿 리을이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사항입니다.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6번까지 해서 봤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문제를 본다면 1번과 6번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사회문화예요. 사회문화 여러분들 저희 문화의 속성 풀잖아요. 자, 바로 간단하게 가볼까요? 뭐 있나요? 공유성, 학습성, 전체성, 변동성, 총체성. 5가지 속성 중에서 푸시는 거예요. 가보죠. 자, A국을 여행한 갑은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지문을 읽으면서 문화의 속성이 잡혀야 한다. 자, A국을 여행한 갑은 처음 식당을 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 식사 후에 영수증을 보니 봉사료를 손님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갑은 이걸 보고 당황했대요. 근데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3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자, 여러분 지문을 읽으면서 뭐의 느낌이 확 오셨어야 돼요. 각각 사회별로 자신 나름대로의 뭘 갖고 있다?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 지문 공유성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되지 않은 갑은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회와 구별하게 하는 것도 공유성 때문입니다. 자, 기억 가볼게요.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유성이죠. 공유가 되어 있냐 아니냐. 자, 니은 갑니다.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이거는 뭔가요? 총체성이에요. 탈락. 자, 디귿이요.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왜요? 공유가 돼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고 알아보는 거고. 아, 이렇게 해야지? 당황했다는 얘기는 공유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공유성입니다. 자, 리을에 보시면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변화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변동성이 돼야죠. 그래서 공유성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푸셔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사회문화를 지나서 지금 8번, 9번이 다시 정치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에 다시 사회문화가 나오죠. 자, 8번 별표. 6번, 8번이 법 파트에서 중요하죠. 8번이 민법인데요. 저 여러분들 그 불법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책임 있는 자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많이 적용하고 훈련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뭔가 함정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기본적인 틀 내에서 정말 정직하게 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보기에 A부터 F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1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특수불법행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뭔가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민법에서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묻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불법행위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나온 겁니다. 자, 가보죠. 유치원에 다니는 A. 여러분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는 이렇게 딱 확실하게 함정이 없을 것들을 줘요. 6세 정도는 민법에서 책임 무능력자,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자로 봅니다. 가보죠. 자, 유치원에 다니는 6세는 엄마 B. 그럼 이럴 때 A가 지금 저희 정리하는 거 민법이에요. 책임 무능력자가 되면 A가 엄마 B 지문을 저희가 읽어볼 건데 감독자 책임으로
뭔가 적용할 게 없을까?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보죠. 엄마비가 청소하는 틈을 타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화분이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을 갖고 있던 C의 머리에 맞아서 C가 6주간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C는 피해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와 있죠. C는 나오면 안 돼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A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유치원에 다니는 A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어요. 민법에서 책임무능력자. 그러면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B,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로써? 특수불법행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더 가보죠. 자, 밑에 D34세는 E가 운영하는, 그러면 D는 피용자. 그 다음 E가 운영하는, E는 사용자예요. 일단 이런 관계 보이시죠? 자, 그래서 D는 E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자,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F가 피해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D 피용자가 불법행위 한 거죠. 자, 요거 구분할 거 있죠. 그럼 피용자는 무슨 불법행위요? 일반 불법행위요. 그럼 피해자 F는 D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는 개념 중요한 게 있죠. 이때 E는 사용자로서 어떤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이 문제에서는 뭐 일반이냐 특수냐 이렇게 자세하게 선지를 뭐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 불법행위 책임을 있냐,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냐, 그걸 모두 골라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비감독자, 그 다음에 피용자 불법행위, D, 사용자, 특수불법행위, E 이렇게 갖고 나오셨어야 돼요. B, D, E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민법 파트에서 불법행위는 중요 주제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의 민법의 불법행위를 지나서 9번은 뭐의 파트? 기본권 파트. 기본권, 자, 5가지 기본권 나오셔야 돼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중에서 보시는 거예요. 기본 개념형 문제입니다. 자, 기억, 니은을 일단 채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기억과 니은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보세요.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다. 나왔습니다. 바로 뭐 나와야 돼요? 기억은 자유권이에요. 자, 니은 가보죠. 실질적 평등 나왔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권이요. 개념형 문제입니다. 1번. 바로 탈락. 뭐로 나와야 돼, 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이다. 수단, 청구권. 자유권은 소극적 기본권. X. 자, 2번. 니은 사회권이요. 교육, 환경, 노동 3권 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의 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와 직접적 연결돼 있다. 여러분들, 국민주권주의는 주인으로서 권리가 국민한테 있다. 이걸 행사하려면 바로 뭐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X. 3번, 2죠. 자유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바로 자유권이었습니다. 근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권이 보장되었다라고 하죠. 소극적 방어적 권리요. 정답 3번이에요. 자,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한다 했는데 국가의 최소 기능, 소극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기억이 니은과 달리예요. 사회권은 적극적 기본권 성격의 큰 정부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본권 개념형 문제 적용해 봤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죠. 10번이 이제 사회문화에 이런 계층표 문제 있죠. 이런 게 나름 이제 그 퍼센트 같은 거로 적용하는 건데 그동안에 기출 나왔던 유형이나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많이 풀어보셨던 문제 유형으로 본다면 복잡하지 않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딱 기본에,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은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 주제 안에서 움직였고 원래 뭐 중요 주제 안에서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뭔가 변칙성 유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기본 유형들, 개념형 문제들을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일부의 분석이 들어갔지만 분석도 정말 이거 애매하다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다라고 할 유형들은 없습니다. 자, 사회문화 계층형 문제인데 가보죠. 갑과 을, 상중하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자, 표는 여러분들 국가별 계층 구성원 비율의 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 이제 비율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상중하의 관계인데 얘는 상중하가 1대 2대 1이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25% 대 50% 대 25%. 그러면 1대 2대 1이 되죠. 자, 갑은 다이아몬드형입니다. 안정적 구조. 을 가보죠. 2대 1대 7이다. 그러면 20% 대 10% 대 70%. 이렇게 관계를 지어볼 수 있죠. 뭐예요? 모래시경입니다. 사회 불안정, 양극화 사회의 특징이요. 1번 갑니다.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층의 비율이 높다. 바로 정답 1번이요. 자, 갑의 상층은 몇 퍼센트? 25%. 을은 아까 몇 퍼센트? 20%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가보죠. 중층, 갑이 50%예요. 갑국이 을국의 2배다 있어요. 근데 을은 여러분들 몇 퍼센트? 10%예요. 그러면 5배입니다. X. 2배 아니죠? 3번. 을국은 피라미드형이냐? 이게 피라미드죠, 여러분. 상중하로 가야 돼요. 얘는 중산층의 붕괴로 나타나는 모래시계형이에요. 그래서 X. 자, 4번에 보시면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여러분 사회 통합에 유리하려면 사회 안정적 형태여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이아몬드요. 이거는 을이 갑에 비해서가 아니라 갑이 을에 비해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뭐 계층형 문제 유형에서 봤을 때 복잡하지 않은 구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장의 환경이나 체감 난이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그다음 그날 나의 컨디션, 다른 과목과 연관성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험 실전에서는 난이도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편의했던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유난히 복잡하거나 어려웠던 것들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번 뭐로 가나요? 경제로 갑니다. 11, 12, 13 경제 파트인데 마찬가지 기본 개념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념에서 들어간다면 뭐냐면 뭔가 계산이나 분석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시험일수록 이제 거의 다 맞거나 이제 그런 어떤 변별력 있는 주제가 많지 않거든요. 20번 정도 자료 분석형 하나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다 맞춰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20번도 이 시험에서 좀 분석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푸셨던 무역 발생에서 봤을 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국제수지예요. 개념형으로 갑니다. 바로 갈게요. 1번. 자, 외화의 수치는 외화가 들어오는 경우고 외화의 지급은 외화가 나가는 경우였어요. 항목과 플러스 마이너스 고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휴대전화를 수출하려고 받은 대금. 여러분, 휴대전화 무슨 수지? 상품 수지.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야죠. 여기 가가 들어가야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외화가 들어오면 수치, 외화가 나가면 지급이요. 그래서 X. 가는 돈이 나가는 게 나왔어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자, 상표권 나왔어요. 자, 그럼 상표권은 무슨 수지? 자본수지였어요. 상표권 해외 이주비가 자본수지 항목이죠. 자, 이미 탈락이에요. 서비스 수지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허권, 운수, 여행, 보험 등이 서비스 수지요.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이다. 이거 플러스는 맞거든요. 플러스는 맞는데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수지의 플러스가 됐어야 돼요. 자, 2번 X. 자, 3번 가보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자, 함정일 수 있죠. 일단은 주식은 금융계정 수지인데
주식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여기 포인트예요. 배당금. 이런 배당금 무슨 수지? 본원소득수지. 임금, 이자, 배당금 등이 본원소득이고 우리가 벌은 거예요. 플러스죠. 본원소득의 플러스. 정답 3번. 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위에 지급한 대금이다. 공장, 투자. 자, 금융계정수지요. 일단 이전소득수지에서 X예요. 이전소득은 무상 원조 등이 들어가죠. 개인송금 등이.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급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외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공장 건설. 이 경우는 금융계정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금융계정의 지급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국제수지에 대한 항목을 비교하는 거고 이 문제를 푸실 때 조금 함정일 수 있다라는 선지는 2번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 한번 다시 해두시고요. 자, 국제수지 파트로 갔다가 그러니까 경제 파트의 4단원에서 갔다가 11번이 다시 2단원 주제로 와요. 이것도 개념형. 여러분 재화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A부터 D까지의 재화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성격 가보세요. 대가 나왔어요. 대가는 왜 나오죠? 배제성인지 비배제성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냐? 그러니까 배제와 비배제 나누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으면 배제, 막을 수 없다. 무임승차, 비배제 이겁니다. 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기회를 감소시키냐? 감소시킨다. 영향을 준다. 내 소비가. 경합. 감소시키지 않는다. 비경합.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A, B, C 재화 성격부터 가겠습니다. 자, A 갈게요. 대가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 배제. 내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 영향 준다. 경합이죠. 이게 뭔가요? 사적 재화 나오셔야 돼요. A가 사적 재화. B는 막을 수 있다. 배제. 영향 안 준다. 비경합. 배제의 비경합 뭐예요? 예를 들면 케이블 TV 성격. C. 대가 지불하지 않은 사람 소비 막을 수 없다. 비배제예요. 비배제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킨대요. 비경합이요. 다시 여러분들. 여기 소비를 막을 수 있다 했을 때 아니라고 했으니까 비배제고요.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니까 영향을 미치는 경합입니다. 요거 경합, 비배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 공유지의 비극을 얘기하는 보세요. C는 공유자원이 되는 겁니다. 바닷속의 물고기 이런 재화가 C가 되는 거죠. D가 뭐죠?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사람 소비 막을 수 없다. 비배제 감소 안 시킨다. 비경합. 비배제 비경합 어떤 재화? 공공재 성격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자, 1번 가보죠. 자, B의 사례로는 막히는 무료도로라고 했는데 B를 여러분들 도로로 해볼까요? 일단 도로로 해보시면 일단 안 막혀야 돼요. 비경합이니까. 근데 유료예요. 안 막히는 유료도로죠. 자, 그러면 막히는 무료는 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영향을 주죠. 이거 막히는 거 경합이고요. 무료면 비배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공유자원 성격의 C제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1번 X. 2번 갑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C제의 속성을 갖는다? 지닌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사적 재화 성격으로 A의 속성을 갖습니다. C제는 공유자원이에요. 3번 갑니다. C제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재화는 나왔네요.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정답 3번입니다. 왜냐하면 비배제의 경합이다 보니까 재화량은 한정된 상태에서 무임승차, 무분별한 남용과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는 재화가 C제입니다. 3번, 4번 가볼게요. D제와 달리 A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무임승차는 일단 비배제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다. 이게 비배제의 결론은. 그래서 이거는 D제죠. 왜냐하면 A제는
배제성을 갖기 때문에 무임승차 발생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가 가능한 겁니다. 요렇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개념형 문제죠. 12번도. 13번 경제 파트 몇 단원? 1번 문제인데 원래 기회비용 같은 문제가 약간 계산의 어떤 수치로 나오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딱 정말 제가 자꾸 강조하죠. 정직한 기본 개념에서 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합리적 선택을 위한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 우리 비용 개념에서 봤을 때 가는 뭘까요?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라고 했어요. 바로 가는 기회비용입니다. 자, 기회비용이 뭐죠? 포기한 것 중에 최선의 가치. 어쨌든 기회비용 여러분들 내가 포기한 거예요. 그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때는 기회비용은 최소화시키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회비용의 구체적 비용을 보면 명시적 비용이 어떤 거였어? 자, 우리 이런 거였죠. 많이 가장 일반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대학을 갈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 만약에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럼 대학 등록금이 포기돼요. 현금으로 지출하며 포기되는 것이 뭐예요? 명시적 비용이다. 현금 지출 비용. 그리고 대학을 선택했어요. 대학 등록금의 명시적 비용과 취업을 했더라면 벌 수 있는 연봉. 어쨌든 얘도 못 받는 거죠. 했더라면 벌 수 있는 것. 자, 암묵적 비용의 기회비용. 여러분,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포기한 것의 소득입니다. 잘 봐주세요.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은 현금 지출의 명시적 비용 플러스 포기한 것의 가치, 암묵적 비용을 더해서 설명한다.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 1번 갈게요. 가는 매몰 비용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투자한 비용, 이런 거 매몰 비용이라고요.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 쓴 시간, 다 매몰 비용이에요, 일단은. 이미 포기한 것. 그러니까 이미 지출된 것.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가는 뭐예요? 기회비용입니다. X. 2번. 자, 여러분, 명시적 비용은 기회비용 중에 어떤 걸 나타낸다? 현금 지출 비용을 뜻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 이거는 암묵적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포기한 것의 소득이다. 그래서 X. 3번. 니은은 암묵적 비용이에요.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 지출하는 비용. 실제 지출하는 비용. 이게 뭐였어요? 명시적 비용의 기회비용이었잖아요. 대학을 선택하면 대학에 등록금이 지출된다. 현금 지출 비용. 이게 명시적 비용의 기회비용이에요. X. 4번. 순편익 나왔어요. 순편익은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에서 이걸 편익이라고 합니다. 순편익은 편익에서 뭐를 빼냐? 기회비용을 뺀 값이에요. 나의 만족 편익에서 내가 포기한 것 같이 기회비용을 뺀 것의 값을 우리는 순편익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돼야 돼요. 이렇게 기회비용 개념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3번까지 경제였고 여러분들 다시 14번 사회문화, 15번, 16번 정치 이렇게 옵니다. 14번은 일반적인 관료제와 탈관료제 개념 문제예요. 가볼게요. 자, A, B는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에 하나이다 했으니까요. A, B를 먼저 골라주셔야겠죠. A는 장기에 비유할 수 있다. 장기의 말들은 각자의 위치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대요. 이런 게 뭘까요? 관료제. 더 가보세요, 여러분들. 궁을 필두로 각 말들이 수직계층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A는 피라미드 형태의 관료제인 겁니다. 근데 B는 바둑에 비유할 수 있다. 규칙이 있지만 각돌은 필요한 경우에 아무 곳이나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합집산이 용이하다. B는 팀형, 네트워크형의 탈관료제입니다. 자, 바로 가보죠. 기억. 여러분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이합집산이 용이한 능동한 대처, 유연성, 자율성이 높은 탈관료제가 높아요. 관료제보다 탈관료제가. 안정적인 건 관료제가 높단 말이에요. 기억 5. 니은 가볼게요. 그럼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는 안정적 조직이어야지 예측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관료제가 탈관료제보다 높아요. 맞습니다. 디귿 가볼게요. 구성원 개인별 업무의 세분화 정도. 여러분 세분화라는 거는 분업화예요. 업무가 딱 세분화돼 있냐.
편집부터 제작 이런 것들이 전부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은 관료제가 더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틀렸죠? 관료제보다 탈관이 높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리을에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 중시입니다, 여러분들. 오타예요. 중시. 시험지대로 보세요. 이거 누가 높을까요? 탈관료제가 높습니다. 관료제는 경력 중시, 연공 서열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은 기업과 니은.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자, 15번 가보죠. 15번은 정치법에서 헌법 파트 문제예요. 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다른 문제도 당연한데 헌법 같은 게 여러분들 좀 더 어려워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라. 그런데 복잡하지 않게 출제됐다. 저희 막 A, B, C, D, F 이런 헌법 기간까지 다 풀었었거든요. 헌법 파트입니다. 일단은 암기가 돼 있으셔야. 왜냐? A, B가 어떤 헌법 기간인지 알아야 풀 수가 있잖아요. 가보죠. 헌법 기간을 줬어요. 자, 갑니다. 행정기관 공무원의 여기 직무의 감찰을 주 임무로 하는 A의 장에게 임명장 수여.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직무 감찰 뭐예요? 감사원이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장이라 했으니까 감사원의 장이 되는 거고 A는 감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B 뭐예요? 정부의 심의기관은 국무회의입니다. 자, 일단 A와 B를 이렇게 찾으셨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나왔어야 돼요. 일단 1번 갈게요. 그리고 A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가 있다. 맞았어요. A의 기능. 정답이 1번이 아니라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예요. 이거 A의 기능 맞습니다. 표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함정 많았었잖아요. 결산 또는 결산 검사가 같은 의미의 감사원의 기능이에요. 회계 기능이죠. 근데 결산 심사는 국회였죠. 다시 암기하세요. 결산 검사 감사원입니다. 얘는 맞는 내용. 자, 2번. 감사원의 장을 임명할 때는 감사원장 뭐가 필요해요? 국회 동의를 필요한다. 맞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뭐 헷갈리실까 봐 일단 맞는 내용. 3번. 국무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아니죠.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자, 국무회의 정리해보세요.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부의장, 그리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기관이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그래서 X,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문제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이었잖아요. 4번에 보시면 국회의원은 어디에?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헌법기관에서 강요의원 겸직은 어떻다? 가능하다. 강요와 의원 겸직 가능. 가미한 의원 내각제도 중에 하나였죠.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다 라는 거예요. 헌법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정치법의 몇 단원이에요? 1단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1단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주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른 주제들보다 좀 덜 공부하시는 편인데 정치에서 요게 나름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닌데 하나씩 넣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A, B, C가 고대, 근대, 현대인 걸 안 줬잖아요. 이런 게 분석형 문제예요. 가보죠. 1번에 가에 자 직접민주제를 바탕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럼 여러분 직접민주는 어디만이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만이잖아요. 제한된 직접민주 정치, 성인 남자.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있냐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없죠?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 한 명이 얘라고 나오고 두 명이 X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요. 얘가 두 명이라. 자, 2번 갑니다. 자,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가라고 했는데 나의 자, 일단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거는 주인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현대 맞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도 국민주권주의 적용이 가능해요. 고대 때 제한된 직접민주정치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해요. 방식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나의 이미 아니오가 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고대, 근대, 현대를 봤을 때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현대는 무조건 국민주권주의 적용 가능하죠. 근대도 가능해요. 얘가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고대도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주인의 권리는 국민에게 그 국민이라고 하는 범위, 범주가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 3번 갑니다. 그럼 보세요. A를 고대로 드래요. 여기. 자, 그럼 나머지는 근대 아니면 현대죠. 자, A가 고대의 아테네 민주주의라면 자, 나의 요거 잘 보셨어야 돼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나의. 자, 그러면 일단은 고대 아니오는 맞아요. 그럼 고대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기 전이죠.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아니오가 또 하나가 있네요. 탈락. 왜냐하면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로크의 이권 분립 그리고 뭐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 등의 그 사회계약설 시대 때 적용하는 권력 분립들이 있죠. 근대도 권력 분립 적용 가능, 현대 권력 분립 적용 가능하죠. 그래서 아니오가 2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능형이 맞죠. 자, 4번 가볼게요. 다에는 성별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합니까가 들어가고 다에 일단 여기 넣어보래요. 기억이 아니오면 니은은 얘다. 자, A, B, C가 일단 누군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참정권을 성별 이유로 참정권 제한하냐. 고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성인 남성으로 시민권이 제한돼 있었다. 그럼 맞죠? 여기 참정권 제한. 근데 성별 제한이 있었죠. 부르주아 중심과 기타 등등의 제한이 있었어요. 성별 제한도 있었던 거죠. 근대도. 그런데 현대는 보통 선거의 실시로 성별 이유로 참정권 제한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제한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왜 맞는 거 여러분들? 아니오가 한 사람이고 나머지가 얘가 나오면 맞잖아요. 현대만 아니요, 나머지 얘.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원의 파트에서 이게 복잡한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해보시면 기본형 문제에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 사회문화 갈게요. 17번 사회문화, 18번 헌법, 19번, 20번 경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7번은 사회문화 몇 단원? 1단원에서 저희 그 절차 있죠. 연구 절차 여러분들 연역적 연구냐, 귀납적 연구냐를 준 거예요. 가보죠. 자, 일단 A를 보시면 바로 뭐가 나왔을까요? 개념 나와야 돼요. 해석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귀납적 절차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제 선정, 설계, 수집, 해석, 도출했잖아요. 가설 설정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설 설정하고 분석해야 그게 연역이잖아요. 일단은 귀납적 절차는 어디서 주로 쓴다? 어느 연구? 해석적 연구라고 나와야 됩니다. 왜요? 문제 보세요, 여러분. 17번 위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 했으니까 결론은 해석적과 그 다음에 실증적 연구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저는 지금 절차로서 접근한 겁니다. 자, B를 보면 주제 설정하고 뭐가 가다가 가설 검증이 나오죠? 기억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설 설정이 나와줘야 돼요. 자, 가설 설정에서 연구로 들어가는 절차를 연역적 연구라고 하고요. 이 절차는 실증에서 주로 적용하죠. 자, 갑니다. 1번. 해석은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방법론적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방법론적 일원론은 B죠. X. 2번. 자, 기억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제시한다. 자, 잠정적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설이요. 기억 뭐였어요? 가설 설정. 맞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A는 B에 비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대부분 그렇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일반화, 법칙화 용이한 거는 실증, B가 돼야 됩니다. 해석은 의미나 의도의 심층적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워요. 자, 4번 갑니다. B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이 표현 잘 보세요. 분리되기 어렵다고 본다. 자, 여러분 실증은요.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 객관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라고 봐요. 기억하세요. 분리되기 어렵다 보지 않아요. 분리될 수 있다. 즉, 보세요.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킬 수 있다. 이 연구가 실증적 연구예요. 객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8번은 법 파트에서 헌법 파트. 헌법재판소 묻는 건데 딱 보시기에 일단 좀 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관을 찾으실 때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인다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딱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바로 가보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거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에 가는 거잖아요. 자, 갈게요. 가는 A당 의원 19명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아직 가가 뭔지 몰라요. 가를 물어본 건데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의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면 자, 거기 보시면 네, 침해한다며 자, 국회의장과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나왔습니다. 여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길긴 했는데 이미 가가 뭔지 나온 거예요. 가는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는 기관인 거야.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헌법재판소 문제 그동안 푸실 때 위헌법률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이것과 관한 권한들의 문제는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자체만을 가지고 기관을 준 건 거의 처음이긴 한데 하지만 헌법재판소 정리할 때 권한쟁의 심판은 빠지지 않잖아요. 가의 기관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갈게요. 1번. 장, 헌법재판소장이죠.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자, 틀렸죠, 여러분들. 국회 동의 플러스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헌법재판관 몇인? 9인이요. 그 9인 중에 한 명이 헌법재판소장인데 국회 동의 플러스 대통령 임명입니다. X. 2번.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을 한다. 탄핵소추 의결은 누가 해요? 국회가 합니다. 자, 어떤 함정? 헌법재판소 가는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을 하죠. X. 자, 3번 갈게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정답 3번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었어요. 4번 갈게요. 이거 굉장히 많이 봤던 선지인데 또 나왔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3번이고요. 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자, 명령규칙 처분 최종심사권 기억나세요? 뭔가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X지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9번은 경제 실업의 유형에 대한 개념형 문제예요. 원래 막 고용 관련 지표에서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이런 거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개념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된 파트인데 이렇게 개념으로 출제됐습니다. 자료분석으로 가지 않았고요. 자, 가볼게요. 실업의 유형에서 마찰 구조 경기적 실업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요. 구조적 경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까? A가 얘라고 했죠? 얘가 마찰적 실업이에요. 마찰적. B, C가 아니오라 했으니까 지금 비자발적 실업인 거죠. 거기서 가보세요, 여러분들. 불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니까 불경기, 경기 타는 거. IMF 등 어쨌든 불경기 때 발생하는 거. 이게 뭐예요? B. B가 얘랬죠? 그럼 얘가 경기적 실업이에요. C가 아니라 있죠. 혼자 남은 거.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실업이 C가 됩니다. 바로 갈게요. 1번. 자, A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마찰적 실업은 직장이나 직업을 옮기는 시기 때 발생하는 실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은 경기적 실업에 필요한 대책이죠.
호경비로 만드는 확장 재정을 실시한다. 이거는 B가 돼야 됩니다. X. 자, A는 마찰은 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이 실업은 여기 보시면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취업의 정보를 제공해도 변동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보시면 B씨와 달리 A의 증가는 실업률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자, 어때요? B씨와 달리 A에 대한 부분도 실업률로 잡히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나오죠. 직업 탐색 과정은 자발적의 마찰 A가 돼야 돼요. C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때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직업 탐색 과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답은 2번 가장 기본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은. 자, 마지막 문제 20번 경제입니다. 자, 이런 게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많이 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 자체가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의 전반적인 어떤 총평으로 봤을 때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19번까지 빠르게 최대한 땡기시고 20번에서 시간 좀 더 쓰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볼게요. 보기는 X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그럼 이거 뭐예요? 생산량에 대한 문제예요. 자, 갑국과 을국이 자, 나왔어요. 비교의 제와 특화한다. 그럼 뭐 계산해야 돼요?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을 봐야 되는데 선지 일단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이나 또 누가 더 크냐? 기회비용이. 그다음 특화 누가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결론은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기회비용표. 바로 가볼게요. 왜냐면 여러분 1번에 어차피 기회비용 다 물어보잖아요. 3번은 기회비용은 관계없어요. 절대적 생산량이 많으면 절대의, 절대적 생산량이 적으면 절대열이죠. 자,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갑은요. X와 Y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거 보이시죠? 갑은 X, Y 절대 우위. 그 다음에 을은 X, Y에 대해서 절대 생산량이 작은 절대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그런데 비교에 대한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기회비용이 작은 자와에 특화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야죠. 기회비용. 자, 그럼 이 문제 뭐예요? 생산량 문제예요. 생산량 나올 때 기회비용은 선택분의 포기로 구합니다. 갑부터 가볼게요. 자, 갑은 X를 선택하면 Y를 포기하잖아요. 그때 갑이 X를 선택하면 Y를 몇 포기하냐 이거예요. 자, 120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Y 6분의 5를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가볼게요. Y를 선택하면 X를 포기하는 거예요. Y 1대 X를 포기하는 거 X 5분의 6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갑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을로 가야겠죠? 자, 을에 보면 X1 선택할 때 Y를 몇 포기요? Y를 8분의 9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Y1 선택할 때 을이에요. X를 9분의 8 포기하죠. 자, 기회비용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특화제화가 즉 비교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개념 나오셔야 되는 거.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비교의가 있다. 이 비교의 재화를 특화한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Y를 적게 포기하는 갑이 X를 특화한다. X를 적게 포기하는 누가? 을이 Y에 특화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비교했어요? Y를 적게 포기하면 X 특화, X를 적게 포기하면 Y 특화라고 되는 거죠. 자, 1번 가볼게요. 자, 교역 전. 여기 기회비용표 다 저희 만들었죠. 교역 전에 갑국 어디 있어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분모 분자 바뀌어 나온 함정은 그동안 많이 봤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Y제 6분의 5라 했는데 Y제 5분의 6이라 했는데 Y제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여기서 바로 보셔도 돼요. 이 그래프에서. 교육 전이죠. 이 표. 이거 가지고 이 그래프 가지고 표도 그렸던 거예요. X제 1 선택할 때 포기하는 Y는 6분의 5입니다. 5분의 6이 아니라. X. 자, 2번 가보죠. 교역전. 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라고 했네요. 작다라고 했는데 어딜 보셔야 돼요? 자, Y제 여기 왔어요. 자, 그럼 갑은 몇을 포기해요? 갑은 X 5분의 6을 포기합니다. 자, 을은 X 9분의 8을 포기합니다. 자, 작다라고 했는데 작은 게 아니라 갑이 더 큽니다. 갑은 1보다 크죠. 그래서 X. 자, 이런 문제는 정확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 아까 절대열이라는 개념은 뭐였죠? 절대적 생산량이 적을 때, 절대 우위는 절대적 생산량이 많을 때라 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을은 갑에 대해서 XY 절대열이에요. 둘 다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갑이 적어요. 을이 적어요. 갑이 절대 우위입니다. 3번에 보시면 을은 X제 생산의 절대열이 맞아요. 근데 Y제 생산에도 절대열이죠. 을은. 갑이 절대 우위입니다. X. 자, 4번. 자, 교역을 위해 갑국의 X제를 특화하고 을국은 Y제를 특화한다. 특화한다는 얘기는 어떤 제화를 특화한다? 여기 비교우위를 갖는 제화를 특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보시면 Y를 적게 포기하는 갑이 X 특화, X를 적게 포기하는 을이 Y에 특화한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 만약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표, 계산 이런 게 들어가는 문제는 20번 문제 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사회문화에서 본다면 10번의 계층표 정도이지만 자세한 계산이 들어가진 않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념형의 문제에 집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번까지 해서 저랑 같이 좀 중요한 사항들 체크하면서 함정들 이렇게 한번 다시 봤고요. 그래서 좀 평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변별력 있는 주제 한 20번 정도 빼고는 좀 점수가 높아야 좀 합격선에 갈 수 있다. 대부분 맞거나 하나, 두 개 이 정도로 보여지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사회 과목만 놓고 본다면 자, 어쨌든 시험 준비하시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